제가 오늘 조선일보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자인데요. 그 조선 칼럼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7년 전에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조선일보.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시작을 했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영수 교수는 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아니고 외부 필자이기 때문에 형식상 뭐 이 칼럼은 조선일보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이긴 하나 고정 칼럼 아닙니까? 고정 칼럼니스트. 그리고 조선일보가 어떤 데입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데 외부 필자 주장이라고 그냥 막 실어줍니까? 그런 언론사는 어디도 없습니다. 당장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도 아시아투데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의 평론가나 지식인의 칼럼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씻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럼에 대한 제 비판을 조선일보가 이거 뭐 김영수 교수 개인 의견 갖고 왜 그러냐 라고 얼버무리면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아일보의 이기용 대기자의 칼럼 그야말로 교묘한 양비론, 그리고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본말 전도 칼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흐름에 이어서 오늘 제가 김영수 영남대 교수의 조선 칼럼을 비판하겠습니다. 제목을 비판을 빙자한 비난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비판처럼 보이지만 비판을 빙자한 비난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기용 대기자나 양상훈 주필이나 김영수 교수에 대한 저의 비판은 그야말로 비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김영수 교수의 칼럼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끝부분인데,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납득하기 어렵다.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지만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게 아니다. 또 해외 순방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댓글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순방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그야말로 충정 어린 요구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영수 교수식으로 이렇게 정말 무작스럽게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반도체 동맹 구축한다지만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정론 일침에서 ASML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EUV 장비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는요, 반도체가 전 수출 품목,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20%예요. 이거는 전 수출 품목, 수만 가지 수출 품목 중에 1위입니다. 이거를 지난 9년 동안 계속해서 반도체가 이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출 입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가장 비중이 큰 수출이 반도체예요. 그게 지난 9년, 10년간 계속돼 왔어요. 전체 제조업에서 반도체 투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전체 제조업의 절반이 반도체 관련 투자예요. 반도체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반도체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그것도 1년에 40대 정도밖에 생산 못하는 ASML에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이 수행해서 가요. 이게 김영수 교수한테는 특별한 의제도 아니다 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의제입니까? 트럼프 때, 바이든 때 우리 다 봤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이 기업 하나 자기 나라 유치하려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봤잖아요. 의회 심지어 이렇게 세워서 상하 의원들의 박수까지 유도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다녀요. 정말 돈은 시뻘겋게 하고 다닌다고. 그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의 가장 높은 이 퍼포먼스 이벤트를 적극 활용을 해서 ASML에 가는 거예요.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맺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특별한 의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국정을 재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 김현수 교수의 칼럼은 교묘한 뒤섞기, 순서 바꾸기, 본말 전도를 통해서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에는 몇 가지 팩트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팩트냐? 강서구청장에 실패한 거, 참패한 거, 이 팩트죠.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거, 이 팩트죠. 그 팩트를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팩트를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순서 뒤섞기를 하고 본말 거꾸로 전도시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엑스포 유치 실패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최종적인 책임자니까 이 모든 책임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긴 해요. 홍수가 져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감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고속도로에 차 사고가 나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 선거 패배도 윤석열 책임, 엑스포도 윤석열 책임, 모든 것을 다 윤석열 책임으로 갖다 몰아붙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72비를 가리는 정론의 모습이겠습니까? 김태호 사면하고 선거 나선 게 용산의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용산의 결정이라면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뜻이니까 탄핵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니잖아요. 아무리 정세가 어려워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당과 현장에서는 일찍부터 어렵다고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어려우니까 선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당에서는 그동안 안 했습니까? 또 진짜 선거 어려우면 후보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집권당이 무책임하게 어려운 선거는 후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김태호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러면 공천했다면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태호가 아닌 다른 후보를 냈다면? 일단 후보를 내고 나면 어느 정당이든 총력전 하는 거예요. 질 것 같으니까 후보를 안 내고 내도 약한 후보 내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선거도 모르게 외면해버리고 이게 무슨 정당이에요. 질 줄 알면서도 총력전을 펼쳐야 될 선거가 있다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직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때 유치가 결정됐다. 그런데 1년 넘게 아무것도 안 했다.
뒤늦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유치위 구성하고 총력전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릴레이 경기 있잖아요. 일본 주자가 시원찮아가지고 땅 해서 뛰었는데 반바퀴나 뒤쳐졌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이번 주자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어받았어요. 아이고 뭐 이건 뭐 절반 바퀴나 반 바퀴나 떨어졌는데 게임 안 되겠네. 그걸 몰랐다면 그렇다고 해서 야 어차피 안 될 거 포기하자. 중간에 포기하면 박수 받습니까? 절반 반 바퀴나 뒤쳐져서 바톤을 받아도 마지막 한 줌까지 힘을 다내서 뛰어야 되는 것이 선수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비난하고 있어. 이제 와서. 마라톤의 세계 수준은 2시간 5분대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는 3시간대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야 어차피 안 될 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비난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 정신을 높이 사서 격려 박수 해줍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저 부산 엑스포 잡혀 안 될 거 야, 이쯤에서 그냥 접자 이랬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부산 차원에서나 좀 하라 그래라. 우리 중앙정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랬어야 되냐고요. 이 강서구청장 선거와 엑스포 유치 실패를 윤석열의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이 사람은 칼럼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났고 국가가 우습게 됐다. 원인은 두 가지다. 대통령이 인해 장벽에 둘러싸였거나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윤 대통령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딱 단정 짓죠.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59분이란 별명도 있다. 1시간 회의하면 대통령 혼자 59분간 말한다. 김영수 교수, 조선일보 책임질 수 있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1시간 회의하는데 59분 혼자서 떠든다.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단정져서 얘기하는데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원로들 조언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면서 화부터 낸다는 비판도 있다. 이 부분은 차라리 비판도 있다고 다른 사람 전원의 형식으로 전하니까 차라리 낫겠어요.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고 묻고는 싶지만 뭐 지식인 언론인한테 그렇게 묻는 거는 별로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부분 단정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59분이란 별명도 있다. 1시간 회의하면 대통령 혼자 59분간 말한다. 마치 현장에서 본 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냐고. 책임질 수 있냐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선거 후에 크게 변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배우지 못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다. 여전히 현실과 먼 상상의 세계에서 산다. 그거 하면서 갖다 대는 게 뭡니까? 방통위원장이 다시 검사 출신을 지명하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논평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두루 잘 아는 전문성 가진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송도 잘 알고 통신도 잘한다? 불가능해요. 누굴 구하든 전문성을 갖고 구한다면 방송을 잘 알거나 통신을 잘 아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 괴담과의 전쟁이다. 그것은 전 세계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시급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괴담과 전쟁하기 위한 사람으로 김용일 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런 고심 끝에 방통위원장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은 대통령이 현실과 먼 상상의 세계에 산다. 아직도 거의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방통위원장이 다시 검사 출신을 임명하다니 하고 한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걸 정론적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제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도 납득하기 어렵다.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다지만 특별한 의제가 있는 게 아니다. 또 해외 순방이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여러분, 국빈 방문은 상대국의 초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의전이고 그래서 통상 한 1년 전부터 추진이 돼요. 실무 준비에만 석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갑자기 의제도 없이 나갔다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고 적어도 석 달 전에는 실무 준비가 되어 시작됐을 이 국빈 방문을 구청장 선거 졌다고 취소하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엑스포 유치 실패했다고 야야야 그거 취소해라. 별 의제도 없으니까. 그러라는 겁니까? 국정을 뭘로 알길래 함부로 이런 주장들을 비판을 빙자해서 비난을 이렇게 쏟아냅니까? 대통령이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기가 펄펄 살아서 이해찬이가 180석 200석을 주장하고 됐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종북 주사파가 윤석열 탄핵 그걸 외치면서 촛불을 들었던 것이 언제입니까? 대선에 이기고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인수위 단계인 2022년 4월부터 이자들은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촛불을 들기 시작하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전 이 사람이 정치학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심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종북 주사파들 더불어민주당 얘기하면서 저쪽은 복수와 증오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얼마나 한가한 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정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그 순간부터 선거를 잊어야 한다. 정치를 잊어야 한다. 왜? 그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비록 48%의 지지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취임 첫날부터는 100%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로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또는 전 세계에 대학 정치학과에 있는 어떤 교수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무리 종북 주사파가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와 증오의 칼날을 시퍼렇게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보해야 됩니다. 이걸 한가한 소리라고 한다면 결국 노무현이처럼 선거에 직접 개입하라는 건데, 그래서 탄핵당해라는 건데, 여기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한가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의 정치 생명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가장 절실하게 처절하게 자기 문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가장 한가한 건 조선일보죠. 누구보다 절실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누구보다 절실한 게 우리 자유우파예요. 이걸 온갖 비난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네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개의 세력. 첫째,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세력. 둘째, 유승민이 이준석 따위의 이 배신자들. 셋째, 당내 기득권 세력. 혁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자유파 국민들이면 한 목소리로 외기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그 한 줌의 기득권에 연연해서 선거 국면을 망가뜨리고 있는 당내의 소수 기득권제들. 마지막으로 누구냐? 마지막으로 바로 당신들 같은 기회주의 지식인들, 기회주의 언론들이다. 비판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때 성립이 돼요. 비판을 해야 될 때 무조건 험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부대 상소처럼 충언해야 될 때는 아첨합니다. 바람보다 더 먼저 눕는 풀처럼 이 사이비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들이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 사이비 지식인, 사이비 언론들의 이 혹세 무민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초대 손님 이재만 위원장도 있고 또 이승우 변호사와의 재화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칼럼만은 제가 짧게라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 제가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또 지난주에 조선일보와 양상훈 칼럼 그리고 김영수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논평을 했는데, 오늘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는 그래도 조선일보다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김대중 선생의 이 칼럼은 뭐 내용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이대로 가면 진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뭔가 국면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좀 무기력해 보인다. 걱정이다. 이 국면을 반전시킬 뭔가가 필요한데 그걸 이미 인요한 혁신이가 제시했다.
인유한 혁신위가 제시한 2호 혁신안이 바로 그거다. 2호 혁신안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되는데 1.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2.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전면 포기. 3.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4. 현역 의원 등 선출직 평가 후 20% 공천 배제 등이다. 이걸 국민의힘이 전면적으로 수용해라. 유례 없을 정도로 방만하고 오만해진 국회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성토하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비대증 해소. 이거는 우리 자유파, 보수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중도층 국민이라면 더욱이나 강렬히 원한다. 따라서 인유한 혁신위의 이 국회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이런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 중도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이렇게 규모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바로 거기에 부응을 해야 국민적 지지가 온다. 이게 김대중 칼럼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는, 우리 자유파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우리 자유파 보수가 불완전한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질서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수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쳐야 된다고.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수된 자의 운명이에요. 반면에 저 좌파, 종북주사파는 이 지상에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헛꿈을, 망상을 꾸고 있는 자들이에요. 스탈린의 소련이 지상천국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고 모택동의 중국이 가장 행복한 유토피아라고 거짓말로 선동했던 자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또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이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면 이미 건설한 이 지상 천국을 왜 바꿔야 됩니까? 스탈린의 주장, 모택동의 주장, 김일성이 김정은의 주장에 따르면, 시진핑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중국이, 지금의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인데, 완전한 곳인데 이걸 왜 바꿔야 되냐? 공산당 종북 주사파들의 이 미신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데 뭘 바꾸냐? 그래서 우리 자유파 보수는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과 혁신이 운명이에요. 그런데 저 공산당 종북주사파는 현재의 자신들의 질서를 고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거예요. 자, 변화 쇄신은 누구의 몫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질서를 그냥 유지해 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변화와 쇄신과 혁신하라고 요구합니까? 변화와 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고 부응할 수 있는 세력은 자유파 보수밖에 없어요. 그게 김대중 칼럼에서 김대중 선생이 강력하게 국회개혁을 제안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세력은 자유파, 보수밖에 없다. 그걸 내세워라. 그러면 국민과 함께 갈 것이다. 그게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저는
조금 전에 정론일침에서 장제원의 불출마 시사 페북 글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와 혁신은 보수의 생명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좌파와의 문화전쟁 마지막 시간입니다. 1차 10번으로 이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북주사파 문화진지를 해체하라입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권혜효라는 배우가 있어요. 권혜효라는 배우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고 하는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총련과 접촉을 무단으로 했다. 이게 조총련은 북한과 연계된 이적단체고, 따라서 조총련과 만나려면 사전에 통일부에게 접촉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일본에 놀러 갔는데 어쩌다가 말을 섞었는데 한국 사람 같아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총련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조총련이었습니다 하고 사후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권혜효가 이끄는 이 몽당연필이 조총련과 여러 차례 만나서 공동작업도 하고, 그러면서도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한 적도 없고 사후 신고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신고 접촉으로 통일부의 서명 경고도 받고 후속 조치도 취소됐어요. 그리고 경위서도 통일부가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난번에 그 윤미향이가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자, 제가 이 연예인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그 중에 수많은 개념 없는 이 종북 연예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문성근, 명계남 몇 사람을 얘기했고, 그 중에 제가 권혜효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이들이 움직이는 거는 어쩌다 한번 난 청산가리를 차라리 먹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주 조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개념 연예인이 된 그 연예인들과 또 문화인들과는 달리 목적의식적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대중문화 영역에서 좌파진지 종북주사파 진지를 구축하고, 광우병부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를 계속해서 선전선동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종북주사파 문화진지들을 해체해야 되는 일이 이 문화전쟁에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오늘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관객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떠돌고 있는데, 제가 어제 12.12에 대한 11.6과 12.12는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다. 11.6에서 시작돼서 12.12로 종료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봐야 된다고 하면서 팩트를 가지고 쭉 제가 재구성해드렸어요. 그것하고 실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거는 그건 완전히, 그건 그야말로 그냥 허구입니다. 영화는 허구니까. 그러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는 그렇게 완전한 날조는 되면 안 되죠. 기본 골격은 팩트에 맞춰가면서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잠깐씩의 허구를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허구면 그거는 대중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영화들이 이렇게 역사적 팩트를 왜곡하거나 완전히 개무시하고 지것들 마음대로 허구적으로 구성해서 마치 그럴듯한 다큐멘터리처럼 제공하는 그런 영화들이 선거 때마다 나왔어요. 좌파들에 의해서. 이를테면 뭐 전태일을 다룬 태일이, 김대중 71년 대선 다룬 킹메이커, 뭐 화려한 휴가, 남영동, 택시 운전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목적은 딱 하나, 자유파를 선거에서 망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 중에는 흥행에 성공한 작품도 있고 뭐 흥행에 참패한 작품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선용 영화 기획 단계부터 개봉 시점을 정해놓고 제작을 들어갑니다. 이자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은 감독이 욕심을 내고 또는 약속됐던 돈이 안 들어와서 늦어지기가 일쑤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화, 대선용 영화는 늦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그 틀어서 뭐 어디다 쓰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영화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점을 지키는 거예요. 딱 지켜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 영화들이 실제로는 선거에 별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입니다.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대선에 또는 총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영화가 있으나 없으나 좌파 찍을 자들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원래 자유파 찍으려고 했는데 택시 운전사 보고 내가 마음을 바꿨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이쪽도 저쪽도 아닌데 영화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수가, 자유파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는 좌파 찍기로 했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찍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대선용 총선용 좌파들이 만들어낸 영화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도 당장 총선 앞두고 뭐 서울의 봄인지 뭔지가 뭐 막 관객들이 몰린다 그러니까 은근히 좀 겁이 나잖아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저런 영화 없나 그러고, 또 상대적으로 저쪽은 종북 주사파들은 1,000만 명만 들어오면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어, 뭐 이런 햇소리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서울의 봄의 흥행 돌풍,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00만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분위기 띄우는 데는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실제 표로 연결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 뜬다고 해서 휩쓸려서 찍을 유권자는 극히 소수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영화를 저런 식으로 총선 대선 앞두고 제작을 해서 관객몰이에 성공하면 제작자들이 돈은 벌어요. 좌익 상업주의죠. 정북 주사파들이 절대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선거에 도움도 되고 돈도 벌고, 그 이용하는 소재가 어떤 참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김어준이가 세월호 가지고 영화 벌어서 돈 벌잖아요.
이 종북 주사파들의 이 문화전쟁은 그런 양태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겁먹을 건 없어요. 와, 뭐 서울에 보면 뭐 좀 엄청 흥행 돌풍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분위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저게 명백한 이 허구에 입각한 거의 이 그 선전선동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저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12.12 정론 논평을 한 겁니다. 또 우리 자유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보우만 이 영화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이건 실제 다큐멘터리 제작이죠. 해서 지금 이상호 감독이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3월 개봉을 목표로 지금 아주 땀을 흘리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건 대응해야 돼요. 또 경계할 건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작업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지휘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 지휘부를 찾아서 해체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수많은 영화를 앞으로도 만들어낼 텐데 그때마다 영화 대 영화를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문화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저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지휘부, 그 지휘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 이것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남영동이나 1987이나 택시 운전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제작자들의 돈벌이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들이 도덕적 우위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장이 돼요. 이게 다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받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면 볼수록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참 권위주의 시대에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80년대 90년대를 영화로밖에 접할 수 없는 MZ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586들의 이 도덕적 우월, 그것을 가슴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면서 국회의원질 해먹는 이 586 기득권의 확대 재생산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문화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재생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진지를 해체하자. 이게 제가 오늘 칼럼에서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어제 제가 그 12.12 논평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로부터 고맙다는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 중에는 그 문제를 그렇게 용감하게 정면으로 다뤄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런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배들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서러웠어요. 제가 어제 12.12, 11.6에서 12.12까지는 무슨 제 주장을 뭐 한 것 아니에요. 역사적 팩트를 순서대로 쭉 정렬해서 여러분께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 자유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좀 오랜만에 제가 참 정치적으로 외롭다, 서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명백한 객관적 팩트조차 용기를 내야만이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네. 네. 영화를 예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종북주사파의 진지, 그 진지의 아주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저 종북주사파의 사령부, 그 사령부가 숨어 있는 지하 벙커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게 영화판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대중문화판 뒤에는 바로 그런 종북주사파의 진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대중문화판, TV, 드라마, 예능, 대중음악, 공연, 미술, 영화, 이 모든 이 예술, 문화 영역 뒤에는 종북주사파의 지휘부가 도사리고 있고 그들이 응거하고 있는 지하 벙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자유파 문화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전장터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그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보내드린 종북주사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1차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롯데호텔에서 이 금융인들이 모여있는 송년 모임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특강 영상은 제가 저희들이 편집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가 어제 아침에 그 특강을 말씀드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칼럼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참변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그럼 건국은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우선 불가능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우리가 45년에 해방될 수 있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3년간 미국이 미군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에게 침략당해서 박헌영에게 잠식당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6.25 전쟁에서 우리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 괴뢰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아마도 졌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인민민주주의 체제, 독재로 전락했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는 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소련이
90년대에 붕괴되는데, 소련 붕괴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련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과의 무한대 군비 경쟁에서 북녘을 완전히 소진하게 된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한 이 군사력 경쟁과,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별 것도 없는 이 소련이 그래도 군비 경쟁에서는 미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됐을 때 그 쏟아내는 이 군사비는 전혀 리스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한 경쟁으로 돌입한 이 군비 경쟁에 쫓아가다가 국력을 완전히 탕진해서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김일성 집단과의 체제 경쟁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GNP가 더 높았어요. 그 북한이 군사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그 북한과 맞서서 군비 경쟁을 했다면 국력 탕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거다. 그 점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6.25 국난 극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혈맹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를 내가 이승만이다, 내가 박정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나라지만,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이 미국이 될 수도 없다. 이 근원적인 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심심찮게 아니 뭐 이럴 바에야 그냥 우리도 미국의 한 주로 편입당하는 게 좋지 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 한글 없애버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얘기도 그저 술자리에서 농담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죠. 그만큼 미국의 존재는 우리에게 절대적이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한국이 아니듯이 한국도 미국이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에서 윌슨 대통령이 교수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미국 중심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승만도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제일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버린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그런데 그 미국의 힘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서는 건국도 안 돼, 국난 극복도 안 돼, 경제발전, 근대화도 안 돼.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게 용미론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언뜻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다 이용합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일본도 우리도.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용미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 이승만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승만을 견제했어요.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하도록 하고, 이승만 세력보다 10배 이상 압도적인 조직력을 갖고 있던 남노당을 합법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미소공동위원회 제안을 거부하고 신탁통치 반대를 했다고 이승만을 압박했어요. 6.25 전쟁 휴전을 끝까지 반대했던 이승만 제거작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이승만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동안 그때까지 어떤 나라하고도 맺지 않았던 그 상호방위 동맹조약을 맺습니다. 나 절대 휴전에 반대한다. 지금 통일시켜야 된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렇게 휴전을 원한다면 그 전에 안전장치를 달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어달라. 미국은 한국에서 3만 6천 명의 장병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건국 이래 해외에서 잃은 가장 군인을 많이 잃은 전장이 6.25 전장입니다.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겠죠. 그 미국의 그 입장을 역이용해서 그렇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미국이 즉각 개입하고 함께 싸운다. 이겁니다. 둘째가 있어요. 둘째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는 한국이 즉각 개입하고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호방위조약. 이 조약을 들고 미 행정부가 미국 의회로 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아니 코리아 어디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런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래 이걸 상호방위 조약을 조약이라고 맺고 온 거야? 이게 이승만의 용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담보받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장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미국에게 요구하고 미국이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그 모든 대한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겁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용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의 부정선거로 인한 4.19 혁명 와중에서 하야를 하는데 하야 직전에 미국 정부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던 역사적 팩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이 내내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껄끄러웠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용미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직후부터 10여 년 전에 일시적으로 연루됐던 여수 순천 남로당 비밀 당원 이력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의심과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최고의장 자격으로 케너디 행정부, 케너디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갑니다. 미국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황태성을 만나지도 않고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합니다.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련 그리고 지금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일본이 전략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식민지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야말로 입만 열면 서로 싸우고 갈등을 벌여 일으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가 좀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하는 것을 이승만 때부터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요구를 강력하게 하죠.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 안보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절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좋으니까 마중물을 시드마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절박한 필요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합의를 해요. 그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반대한다고 2년 가까이 4.3 학생 데모가 전개됩니다.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해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부응하는 파트너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6억 달러를 포철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시드마니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대화의 박정희, 근대화의 신화를 만들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역정은 눈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절한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독일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파독 같은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을 담보로 해서 박정희 정부가 독일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습니다. 그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얻었어요.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가 독일에 가서 바로 그들을 만났을 때 조국을 위해서 담보로 간, 볼모로 간 그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을 때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트남 전에 우리 젊은 청년 병사들이 또 우리 장교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M16을 비롯한 미국의 우수한 무기들을 우리나라로 가져오고 그 파월 장병들의 그 목숨값인 그 월급을 정부가 일정 부분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았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김재규의 흉탄에 의해서 서거했는데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기 직전에 당시 주한 미 대사를 만났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또 당시 카터 행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78년 백권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현실화된 이 자주국방과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이 의심 때문에 끝까지 박정희 대통령을 견제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했어요. 중단됐지만 중간에. 박정희 18년은
박정희 대통령의 18년은 바로 이같이 미국의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속에서도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을 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근대화예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의 이 적극적 용미 전략이 없었다면 건국도 6.25 국난 극복도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건국도 6.25 국난 극복도 그리고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적극적 용미 전략이 없었다면 건국도 없었고 6.25 국난 극복도 없었고 근대화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가까워도 미국이 한국이 되지 못하듯이 아무리 가까워도 한국이 미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깊어지는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적극적 용미 전략을 현실에 맞게, 현 시점에 맞게 구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캠프 데이빗 선언 등은 바로 그런 이승만, 박정희의 적극적 용미 전략의 윤석열 판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대한민국 현대사 스토리텔링의 보물 창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융인들의 송년회에 가서도 드린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정말 기적과 기적으로 이어진 현대사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의 기적은 하나의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의 한국 현대사는 수많은 스토리텔링의 보물 창고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문화 쪽으로 아주 정통한 한 정치인과 만나서 아주 기분 좋게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정치인이 저한테 세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원양어선, 우리 60년대 이 근대화의 힘찬 동력이 됐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세 분들이 있다. 세 종류의 분들이 있다. 첫 번째가 원양어선을 꼽더라고. 원양어선. 당시에는 우리가 이 수출 물동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양어선은 대개 원양 어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사모아, 아프리카의 가나, 그리고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수도죠. 라스팔마스. 이런 곳이 주로 우리 원양어선을 타고 돈벌이에 나섰던 우리 선배들의 기착지였다고 합니다. 한때 라스팔마스는 15,000명 정도의 우리 대한민국 원양어선 어부들이 기착하고 활동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번 나가면 1년 정도 바다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당시 평균 월급의 5배, 6배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돈을 번 거죠. 그걸 다 바다 위에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잠깐씩 항구에 기착했을 때 회포 푸는 거 말고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돈이 다 본국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저 집은 저 원양선 타. 그러면 우선 부자예요. 우선 부자예요. 그런데 가정적으로는 좀 비극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1년이나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한두 달 있다가 또 1년 나가는 거니까. 그게 항구의 이별이고 마드로스의 감성이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그 코미디보다는 비극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카타르시스가 더 잘 된다 그러잖아요. 크게 웃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극적 요소가 속속들이 묻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앙어선 어부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될까요? 목숨 걸고 정말 태평양, 대서양 바다, 먼 바다에 가서 1년 이상 배에서 정말 목숨 걸고 벌은 돈 다 집에 보내고 잠깐씩 기착하는 항구에서 잠깐씩 회포 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맞닥뜨린 충격적인 현실 같은 것. 항구의 이별. 두 번째 사례는 중동 근로자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여러 사람이 이 대우건설을 통해서 리비아 뭐 대수로건설 뭐 현장에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똑같이 같은 근로자지만 중동의 건설 현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일단 부자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열사의 사막에서 몇 년씩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씩. 그 파이잘 국왕이 어느 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갔는데 저 멀리 밤 자정이 지났는데도 불빛이 환히 비치는 데가 있어서 가봤더니 한국 토목 회사의 공사 현장이었다는 거죠. 파격적으로 월급 다시 올려주고 정말 고마워했다고 하는데 이런 이 신화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중동 건설 현장들입니다. 이명박의 셀러리맨 신화의 출발도 바로 중동 건설 현장에서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이야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이분들을 위로하러 만났는데 다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연설하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유경수 여사도 울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광부들도 간호사들도 다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고 독일 정부가 정말 그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차관을 우리 정부에다가 내줬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내줬다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월급을 담보로 잡았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진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고 건국의 역사고 근대화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자유파의 역사였어요. 지금 저 뭐 서울의 봄이니 어쩌니 제가 여러 차례 논평을 했습니다.
저 정북 주사파들은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선동의 소재를 씁니다.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는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선동의 스토리텔링으로 쓰고 있어요. 우리는 있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발굴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맨날 당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제작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영화인들의 실력, 배우들의 실력, 세계 탑이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어디냐? 시나리오, 스토리텔링이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저 정북 주사파들은 그걸 공산당 선전선동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직업적 혁명가들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 자유우파도 바로 그런 스토리텔링을, 소재를 발굴하고 이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제대로 자유우파를, 이 기적의 한국 현대사를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을 적극 배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배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배양은 배양대로 하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질이 있거나 괜찮은 사람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고 자유우파의 일원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한국 현대사의 이 기적의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나감으로써 정북 주사파의 문화전쟁에서, 정북 주사파와의 문화전쟁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전쟁의 역량, 이것을 키워나가는데 다들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